옛날 깊고 깊은 산속 외진 곳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나무였지요. 그 나무 이름은 담쟁이 덩굴이었는데 너무나 살아가기 고달파서 날마다 강 저편으로 시선을 돌리며 그리로 달아나고 싶다는 생각을 몰래 품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사는 그 작은 동네는 모리스 레스터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그냥 모우라고 불렀지요. 그러니까 모우와 레스터를 합쳐서 부르면 모울레스터가 되는데 모울레스터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지요? 모우는 그 어린 나무를 끔찍히 귀여워했습니다. 꽃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이면 몰래 엿보았다가 잎새가 푸르기는 하지만 나무가 성숙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왕이었습니다. 모우는 나무에게 날마다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나무는 모우를 왕으로 존경하고 대우해 주었습니다. 모우는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우 대신 나무가 수치심을 간직했지요. 가련한 나무는 세상에서 완전히 숨어 지냈는데 그 지독한 고독 가운데서 유일한 친구 질트립하고만 어울렸습니다. 질은 담쟁이 덩굴을 온통 기어다니며 잎새를 갉아먹고 줄기든 뿌리든 먹어치우는 하등 동물이었습니다. 질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무를 병들게 하고 그 산골짜기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무가 드디어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나는 내 대모인 요정, 다시 말하면 북쪽에서 온 수잔이라고 해. 짐을 당장 뿌리되 간단히 해. 넌 이제 뿌리가 뽑혀야겠어. 겁에 질린 나무가 소리쳤습니다. 강 저편으로 가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자 수잔이 의기양양하게 다독거렸습니다. 물론 길이 있지. 내가 나의 경로를 타면 갈 수 있는 거야. 그 경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멀리 왔는데 너도 데려다 줄 거야.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그 나무를 위해서 경로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경로에 몸을 맡긴 채 나무는 쏜살같이 날아올라 불만의 계곡을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동화는 미국의 심리치료사인 수잔 포워드 박사가 자신의 내담자 트레이시를 치료한 과정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트레이시는 현재 보험 외판원인데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아주 오랫동안 성추행을 당해서 현재 자존감도 굉장히 낮고 남편하고의 어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안 되어서 심리치료를 받게 된 경우거든요. 오늘 파도TV 시청자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정말 여러분에게는 정말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고 2학년 학생이 5살 때부터 8살 때까지 밤마다 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했던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학생은 지금 굉장히 폭력 사건으로 많이 연루가 됐어요. 잦은 가출로 인해서 또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고 또 그냥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면 본인을 굉장히 팔을 자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벽을 쳐서 팔, 목, 뼈가 금이 가게 한다거나 보통 칼빵이라고 그런다는데 화가 나면 못 참고 몸에다가 이렇게 칼집을 넣는다거나 또는 담배빵이라고 보통 아이들이 속된 말로 하는데 담뱃불로 자기 몸을 지진다거나 이게 자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학생을 직접 때리기도 해서 작년에도 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 갔다 온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외모가 우락부락하고 아주 무식하게 생긴 그런 여학생이 아닌가. 우리가 흔히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그 깡패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뭐라고 할까. 본인의 꿈도 그렇지만 거의 스튜디오스를 해도 좋을 만큼 뛰어난 외모에다가 아주 그 몸도 아주 예뻐서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얼짱 몸짱인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행동을 하니? 내가 너 정도라면 야, 응? 미스코리아도 나가겠다. 그런 아이가 왜 행동을 그렇게 하고 다니니? 또 집도 부유해요. 도대체 불만이 뭐냐? 너는 부족한 게 없는 게 불만이냐? 다 이렇게 어떤 그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건성으로 아이가 흔히 그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본인도 안전하죠. 힘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배시시 웃거나 이러고 말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약간의 벌을 받고 돌아가면 또 얼마 있다가 또 그런 폭력 사건에 연루가 되고 진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면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이거든요. 자, 그 아이의 나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 기둥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건 뭐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흔히 내담자 중에 자신감을 과잉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요, 물론 잘 키워졌으면 김구나 링컨 대통령처럼 정말 이렇게 자기 소신을 이렇게 펴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 이게 걸출한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도덕성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받쳐줬을 때 있는 거고, 이렇게 도덕성도 낮고 아직은 알아내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은 사실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그릇된 자신감이고요. 흔히 문제를 일으킬 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내면화 장애와 외면화 장애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흔히 외면화 장애가 일어나서 자기 어떤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정신적 외상을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통 그 밖으로 표출합니다. 가출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 폭행한다거나 도벽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자신의 분노나 이렇게 상처를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또는 본인을 자해를 한다거나 해서 본인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걸 외면화 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기둥을 가지고 반항성 성격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가지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아주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아주 엉켜있는 가지를 그렸는데, 대인관계를 아주 번잡하게 하고 있지만 이런 아이들은 어떤 대인관계의 어떤 정상적인 패턴을 잃고 어떤 일관성이 있는 대인관계를 못하는 거죠. 친밀감이 꾸준하기보다는 즉흥적이고 또 싸우고 다시 친해지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너의 대인관계 유형을 얘기해라 하면 잘 말 못할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운 대인관계 유형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직그림을 아이에게 그리게 했어요. 보통 이런 내담자들이 오면 HTP 검사를 보통 병원이나 심리치료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보통 뭐 너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하라 그러면 굉장히 방어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할 말 없는데요. 보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내담자는 일반 그 성인 내담자가 내가 페이를 내고 정말 이렇게 변화해야 되겠다 오는 내담자보다 훨씬 소극적이고 방어적입니다. 일단 상담의 동기가 본인에게 있기보다는 위탁해서 얘 좀 고쳐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담 동기가 아주 희박할 수 있어요. 이 직그림에서는 3명이 살고 있고요. 근데 일단 이 내담자는 현재 식구가 4명이에요. 3명이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한 명이 거기서 미운 사람이 빠졌거나 아니면 자기 가정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각자 조용하고 활달하고 착하고 전혀 자기 집 식구들하고 좀 다른 특성을 얘기를 했어요. 또 마지막 사람은 해맑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조용하고 활동적이고, 두 번째 사람은 활발하고 착하고, 세 번째는 해맑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에 필요한 거는 대화도 하고 밥도 모여서 먹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현재의 소망을 또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집에 창문에 철창이 쳐 있다는 겁니다. 창문에 철창이 쳐 있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데, 왜 이렇게 철창이 쳐 있냐? 10년 전에 도둑이 들었을 때 이 철창을 이게 쳤대요. 현재 이 아이가 18입니다. 그러면 10년을 빼면 8살이지 않습니까? 아주 상징적이죠. 도둑이 들었다 그러고, 이 집에 시급한 거는 그런 도둑이 이제 더 이상 못 와서 철창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떼버렸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으니까 아주 확 트이고 기분이 살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중에 심리치료한 결과 바로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워야 될, 이 아이를 진짜 세상 모든 것에 보호해 줘야 할 아버지가 바로 도둑이고요. 그 아버지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암시한 겁니다. 네, 인물화에서 먼저 여자 그림을 그렸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랍니다. 기분은 아무 감정이 없다라고 대답했고요. 성격은요, 화를 참지만 예의 있게 행동하면 화를 막 낸대요. 그 다음에 소원이 있는데 잘 웃게 되는 거. 자, 6학년 아이가 한참 깔깔깔대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뭐 말똥이 굴러가도 웃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춘기 나이에 잘 웃게 되는 게 소원의 1순위예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얼마나 억눌렸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슬픈 일이죠. 세 번째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를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데 이제 그 아버지가 밤마다 와서 자기 방에 들어와서 이제 성추행했던 시기고요. 현재 가장 필요한 건 웃음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그 내면에서 끌어나오는 정말 그 아무 근심 없는 그런 웃음을 웃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6학년 때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또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얘가 크니까 막 거절하고 화를 내고 하니까 못 그러고요. 외도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엄마가 장애인입니다. 소아마비가 굉장히 심한 장애인이고요. 아버지도 약간 그 손목 정도가 사고로 이렇게 잘린, 그러니까 뭐 크게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인데요. 어쨌든 엄마가 굉장히 여성으로서 이렇게 자신감 있는 외모를 가지진 않았죠. 얼굴은 예쁘시지만 일단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왜 그런 분하고 결혼했냐 했더니 본인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고 이 엄마는 좀 잘 사는 집의 딸이었대요. 그리고 6남매의 맞이로서 형제를 다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말 표현에 의하면 입맛대로 여자를 고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서로 상처를 이렇게 보듬어 안듯이 서로를 측은하게 여겨서 결혼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외도를 했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외도를 해서 그 엄마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술로 이렇게 화를 달래셨는데 술이 취한 날 그 6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내복바람으로 쫓겨났대요, 오빠랑. 네 아버지 데려와라. 난 니들 없으면 살아도 니네 아버지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그 추위에 떨면서 밖으로 쫓겨났던 그 강렬한 경험을 이제까지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내담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보면 인생에서 아주 힘들었던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꼭 그렇게 그려요. 현재 18살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네. 이 아이의 전체적인 인생을 좀 조명해 보기 위해서 인생 곡선을 그리게 했어요. 자, 인생 곡선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5세에서 8세까지 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슬럼프 시기를 인생에서 2번 표시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가 매일 밤 와가지고 자기 성기를 빨고 좋니? 좋아? 자기는 지금도 어떤 그 친구들이 우연히 다른 문제로 너 좋아? 이런 말 하면 갑자기 격려한답니다. 사정없이 화를 내고요. 가만두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이 아주 좋은 얘기인데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만 하면 그 아이 표현에 의하면 속칭 뚜껑이 이렇게 열린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특히 13세도 아주 점점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보면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굉장히 길게 슬럼프 시기를 했는데요. 중학교 시절에 자기가 칼빵, 담배빵을 많이 했답니다. 그때 음악부장이었는데 얘는 플루트 부르고 피아노도 치고 그러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음악부장인데 애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줬답니다. 그러면 보통 정상적인 가정에서 문제 해결을 아주 바람직하게 하고 자란 아이들 같으면 그런 갈등 상황이나 또는 스트레스 상황도 아주 해결을 선명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아버지도 화만 나면 엄마 패지, 자기 패지, 내쫓지, 엄마 술 먹고 한탄하지, 뭐 보고 배운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애들 패거나 아니면 자기 몸을 자해를 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말 안 들어줄 때마다 자해를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때 드디어 이제 탈선의 길로 들어섰는데 서울에 가서 주로 서울 아이들과 놀면서 담배, 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정말 학생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될 이미 탈선의 길로 들어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집에서도 갈등이 이제 빚어지죠. 원래 화는 뭐예요? 원래는 아버지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진정으로 잘못했노라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를 이렇게 해치는 방법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급기야 이제 고등학교 때 더 화가 났던 건 자기가 사실 막연히 어떤 화에 시달렸는데 고1 때 우연히 TV를 보다가 이걸 보게 됐답니다. 어린 딸을 성추행하는 그런 것이 하여튼 나왔는데 자기는 사실 그때까지 이게 성추행인지 몰랐대요. 막연히 불쾌했지만 다른 집도 아빠가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뭔가 참 사랑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느꼈지 그게 뭐 나쁜 거다. 우리 아버지가 참 이상한 사람이다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고1 때 우연히 그런 아우성이라는 것도 보게 되고 또 다른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당한 것이 이게 성추행이었구나.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 이게 폭로를 하지 않으려다가 아버지가 얘가 이제 몸도 점점 여성으로 바뀌고 예뻐지고 사실 중학교 때는 굉장히 돼지였고 아주 혐오감 느낄 정도로 외모에 그랬었는데 본인이 많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예뻐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는데요. 핸드폰을 몰래 그렇게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핸드폰에 남자 번호 일일이 전화해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 아주 난리를 칩니다. 너 우리 딸 만나면 죽여. 막 완전 협박. 처음에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자기를 아주 설 자리가 없게끔 만들고 또 우연히 정말 마음을 준 착한 남자가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까지 우리 딸을 추행했다 이런 식으로 신고까지 하는 진짜 그 아이 표현에 의하면 오버 액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건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근친상간을 한 그 아버지를 보면 딸이 성숙해져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질투의 화신이 되거든요. 제가요, 치료기법이 하나로 살아오면서 정말 괴로웠던 게 이제 한두 가지겠습니까? 처음에 원인은 그거 하나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괴로운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미니 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효용이 있냐면요. 일단 자기가 괴로웠던 모든 사실들을 이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통제하기도 쉽습니다. 막연하게 오늘은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고 내일은 또 이래서 기분 나쁘고 이런 것보다는 내 기분이 왜 울적해지고 내가 어떨 때 폭력적으로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치료적으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정해라고 했더니 물론 가명은 마리아라고 순결하고 싶어서 악몽이라고 했습니다. 자, 악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추행 당했던 이거 보세요. 네, 짧은 치마에 뭔가 섹슈얼한 이 사진을 이렇게 붙였죠. 붙여서 남자라고 그 장면의 제목을 남자라고 붙였어요. 난 누군가가 나의 몸 어딘가를 쳐다보는 게 너무 싫다. 어떤 사람이 내 몸을 쳐다보는 느낌이 들면 소름이 끼치고 심지어는 화가 나기까지 한다. 어린 날 소름 끼치도록 싫었지만 다들 그런 일을 겪는 줄 알고 참았던 날들. 그 생각을 하면 그 인간을 죽이고 싶다. 난 그 이후로 남자 기피증이 생겨서 남자들이 내 몸에 손을 대면 화를 억누를 수가 없고 참기 힘든다. 특히 친구들이 좋아? 어때 좋아?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갑자기 야수처럼 변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 닥치지 못해! 라고. 지금도 그런 게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남자들이 두려운 건 어쩔 수가 없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남자애들과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어렵다. 네, 두 번째 장에는 아주 살이 찐 여자가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러한 사진을 꼴라주 했어요. 제목은 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론 살이 찌기 시작한 계기가 친구와의 다툼이나 부모님과의 다툼 같은 그런 일로 조금만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면 그것을 폭식으로 풀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때문에 살이 많이 찌게 되었다. 하지만 난 뚱뚱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돼지라고 놀리기까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내 별명이 자연스럽게 돼지가 되었고 또 돼지 뚱뚱한 아이는 이용해 먹기도 쉽다는 이유로 굉장히 그 놀림을 받고 또 이렇게 따돌림도 겪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격이 내성적이 되고 또 날 놀리는 애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나중에 멋지게 내가 멋있게 이렇게 살을 빼고 자라서 다 눌러버리겠다고. 하지만 성격이 내성적이었고 자기 주장을 못한 나는 바보처럼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중학교 2학년 때나 되어서야 15kg 정도가 이게 빠지고 키도 크면서 서서히 이렇게 돼지라는 별명에서 벗어났고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너 너무 예뻐졌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살이 빠졌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실감하게 되면서 그 별명을 벗게 되었지만 오랫동안 나에게는 정말 싫었던 별명이었고 생각하기 싫었던 괴로웠던 시기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흔히 성폭력 피해자들이요. 이렇게 굉장히 폭식을 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먹고 토하고 하는 거식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먹는 걸로 풀기 때문에 실제로 비만 환자들이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많다고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장애는요.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마스카라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여자들의 그림을 붙여주고 제목을 가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위 눌렸다 할 때 그 가위를 썼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가위를 자주 눌린 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데요. 굉장히 몸이 많이 피곤할 때나 그때는 고등학교 현재까지도 계속 이렇게 가위가 눌린대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했나 생각해 봤더니 중학교 2학년 때 음악부장이었는데 아이들이 지긋지긋 말을 안 들어주고 근데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리고 있다고 내가 내 책임을 포기할 수도 없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자기가 그때 자해로 풀었대요. 그래서 칼빵, 담배빵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풀었는데요. 그 벽도 많이 쳐가지고 그때 이렇게 팔목뼈도 많이 기부스를 하고 다녔고요. 이렇게 또 그 서울로 다니면서 타락길로 접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자면 계속 가위에 눌리고 나쁜 악몽을 꾸고요. 이렇게 해서 학교 생활은 점점 더 등한시하게 되고 속은 점점 썩어 들어갔다고 그때 참 괴로웠던 시기라고 이렇게 세 번째 장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외모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인인 얼굴. 현재 자기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외모라고 했어요. 살이 빠진 이후 난 이목구비가 너무 또렷해져서 왜 좋은 내용을 괴로운데 썼을까 이렇게 했더니 너무 이제 콧나리개가 아주 이국적으로 오똑하거든요. 눈도 크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또 여자친구들이 아주 자기만 쳐다만 보면 뭐 외모에 대한 질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왜 째려보냐. 째려본다고 시비가 자주 붙어서 원치 않는 싸움을 계속 하게 됐대요. 싸움을 하니까 서로 그냥 짜증도 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또 때리게 되고 또 폭력사건에 연루가 되고 사람 외모는 다 다른 건데 왜 자기 외모만 가지고 그러는지 자기도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이가 시력이 나쁜데 이렇게 멀리를 보면 이렇게 찡그리고 봐요. 안경을 끼면 이제 외모에 지장이 있다고 안 끼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째려보게 되고 콘택트 렌즈도 했는데 참 눈에 염증이 생기고 하니까 안 끼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찡그리지 않냐고 제가 이렇게 직면시켰더니 봤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나도 옛날 시력이 나쁠 때 안경을 안 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째려본다고 오해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만이어도 이렇게 사회 나가서는 라식 수술을 해도 되니까 안경을 끼워서 아이들에게 오해를 푸는 게 어떠냐. 실제로 네가 외모도 굉장히 깎아지른 듯이 아주 비너스처럼 이쁜 아이가 머리서 이렇게 째려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교만하다고 혹시 느껴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직면을 시켰더니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자는 이렇게 관찰도 내담자의 외모도 잘 관찰해 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모가 예뻐지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시비가 끊일 새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그 책 뒷면에요. 그 인생이라 그래서 인생이라 해서 글을 이렇게 딱 썼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 문제였습니다. 제 성질에 못 이겨 학교에 안 나오고 시비가 붙으면 싸움을 일으키고 힘이 든다는 핑계로 술과 담배를 했습니다. 전 이런 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 제 자신을 생각할지도 몰랐고 남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아닌 머리가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지금 와서 지난 과거를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전 압니다. 그랬기에 지금부터라도 잘하려고 합니다. 전 안정을 찾았고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도 압니다. 물론 남을 소중히 여길 줄도 압니다.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선 누군가가 날 잡아줘서 변화시켜 주길 바랬고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전 이제 싸움, 술, 담배 모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안 좋은 것인 줄 알았고 전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겐 이루고 싶은 소중한 꿈이 생겼답니다. 이번에는요, 이 아이가 겪은 고통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고통의 흔적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절지를 8개로 나눈 다음에요. 그 물감을 이용해서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힘든 일, 괴로웠던 일에 걸맞는 물감을 들고 형태는 자유롭게 해서 1번 그 종이에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7장은 계속 순서대로 모노프린트 형식으로 1번에서 찍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 한 그림을 보면 이게 8장을 찍었는데 물론 당연히 처음 찍을 때보다 끝으로 갈수록 흐려지지요. 자, 이것을 한 목적은 처음엔 네가 피를 철철 흘리도록 힘들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또 그 아픔을 잊으려고 여러 방법을 쓰다 보니까 현재 그것이 좀 변했지 않니? 곧 현재는 또 힘든 것도 곧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눈앞으로 확인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1번에 어떻게 표현했나 보겠습니다. 빨간색을 들고 제일 먼저 표현을 했어요. 그 빨간색을 표현한 거는 이제껏 자신이 한 싸움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중2 때 제일 많이 했는데요. 30번에서 40번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기억하기로도 3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3 때 6번,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고2 때 6번 또 증가했죠. 사실은 또 그래서 사실 경찰서에도 갔다 오고 싸움 때문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에 그 이유는 서로 마음에 안 든다. 왜 쳐다보니? 항상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건답니다. 그럼 본인도 그 시비를 이해를 구하고 풀어주고 뭐 어떤 자기가 잘못된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맞짱 뜨자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이렇게 피하지 않고 바로 자기가 현재는 좀 정말 안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대결을 해서 뭐 제로섬 게임인 거죠. 상대방도 피해를 입히고 본인도 다치고 또 이렇게 학생과에 가서 징계도 받고 있다는 그런 걸 썼고요. 그 다음 검은색으로 물감으로 저 하단에다 조금 표현했는데 중학교 때 나쁜 길로 들어가면서 술, 담배 한 거, 그 다음에 자해한 거, 벽을 친다, 칼빵을 한다, 또는 이렇게 담배빵을 한다,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흰색은요, 아주 흐리게 이렇게 흰색으로 막 흘러내듯이 눈물처럼 이렇게 했는데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흰색으로 했답니다. 바로 5살에서 8살 사이에 성폭행 당한 거. 그 다음에 사실은 가출했을 때 이거는 맨 나중에 말 안 하려다가 밝힌 건데요. 그렇게 아버지가 너무 지나치게 남자친구를 과잉 단속을 하고 질투를 하고 해서 가출을 했다가 찜질방에서 잠을 잤는데 찜질방에서 남모르는 고등학교 3학년짜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답니다. 그땐 실제로 이렇게 천연박도 터져서 피도 흐르고, 근데 어떻게 이것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얘가 이제 본인이 화가 나거나 할 때마다 심하게 운동을 하는 형이에요. 운동했는데 어느 날 하혈해서 산부인과에 갔더니 유산이 되었다고 이렇게 해서 참 굉장한 아마 충격을 받고 그 남학생을 우연히 만났을 때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얘기하니까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집에서 귀한 대접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정말 정말 뭐라 그럴까 이렇게 비참한 이런 대우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것을 하여튼 흰 물감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정말 생각하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1, 2, 3번부터 이렇게 8번까지 그림에서 몇 번에 해당하느냐. 처음 당했을 때는 1번이었는데 몇 번에 해당하냐 했더니 6번째 그림이랍니다. 그러니까 6번째 그림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6번째 그림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흐려진 거죠. 계속 물감을 찍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했냐고 했더니요. 사람은 컴퓨터 학원 선생님, 얘가 굉장히 자격증을 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취 의욕도 있어서 뭐 캐드 자격증, 뭐 컴퓨터 자격증 막 따는데 그 컴퓨터 학원의 원장님, 좀 그 아이 표현으로는 높은 선생님이라 이 아이가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자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용기를 주셨대요. 또 교회 사모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외도를 그만두게 된 것도 다시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 이 아버지는 현재요 건축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목사님이었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나중에 이게 다시 건축 일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크고 가난한 게 지긋지긋하다면서 꼭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건축 일을 하시는데 꽤 돈을 잘 버셔서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교회 마침 목사님이 친구고 해서 설득해서 외도도 그만두고 요즘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 다니는 교회 사모님이 많이 위로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분에게 근친상한 그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안 믿으면서 네가 소설 쓰는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실망을 했다고 해요. 자기 얘기를 안 믿어줘서.
그리고 현재 여기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는요, 아이가 책도 많이 읽어요.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이제 내 인생 아무도 살아주지 않는다. 셋째, 내 생의 아이들. 이 책을 읽고는 많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자기 정체감을 찾게 되었다고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은 아닌데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왜 동물이 너를 위로해 줬느냐 했더니 자기가 그 첫 번째 가출을 해가지고요. 연수동의 대동월드에 있는 와와공원이라고 있답니다. 거기를 처음 갔더니 야생 고양이가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저놈이나 나나 참 팔자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가출을 하고 또 거기를 갔더니 그 야생 고양이가 아무도 먹이도 주지 않는데 살아있더래요. 거기서 용기를 얻었대요. 야, 야생 고양이도 저렇게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는데 응? 자기도 자살하지 말고 살아야지 하고 정말 미물인 야생 고양이에게도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자기가 현재 6번처럼 그 상흔이 이렇게 흐릿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8번, 그러니까 거의 다 없어진 거죠. 그러면 8번 그림처럼 되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이랍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떤 노력을 할 작정이니? 이렇게 물었더니 본인이 이제 시비가 걸려와도 이렇게 대응을 안 하겠대. 그래, 뜨자, 맞짱 뜨자 이렇게 안 나오고 이제 오해를 풀어주거나 내가 원래 이렇게 눈이 이래서 그렇다 이렇게 하고 또 안경도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단처럼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막 놀았는데 생각 없이 놀았는데 적당히 공부한 다음에 자기에게 선물 주듯이 놀겠다. 항상 학교 생활을 우선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상담에서 목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외모가 이뻐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쳐다보고 이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항공운항과 인하공전의 항공운항과를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스튜디어스가 될 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게 거기다 적을 두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책을 많이 읽는데 50권을 목표로 하겠대요. 그래서 나한테 갖다 보여주겠다. 읽은 그 매뉴얼을 갖다 보여주겠다. 일주일마다 올 때마다 무슨 책을 읽었고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8번 그림처럼 되지 않겠는가. 자기는 그 시기를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로 잡는다. 제가 이 시기를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묻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마다 막연하게 언젠간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쉽사리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기를 딱 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말에 책임을 지게 되고 또 약속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썼던 겁니다. 이 아이가 이 정도 해가지고는 참 없어지지 않을 상흔이죠. 사실은 좀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회기에 찾아왔을 때 가해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겠습니다. 이걸 하게 된 동기도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주 원래는 가장 좋은 건 그 피해자가 사과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반응도 가관이지만 그 아이 표현이 엄마 반응이 더 가관이었답니다. 엄마는 너 소설 쓰지 마. 너 그 얘기 친척들이 알게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했답니다. 부인을 하고 묵인을 하는 거죠. 흔히 보면 이렇게 근친상간 일어나는 가정을 보면 엄마가 일단 자신감이 없는 집이 많아서 사실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 집안의 아이가 오랫동안 당했는데 엄마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될까요? 저는 몰랐다는 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이 여성으로 자신이 없고 자기가 만약 가정 내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외도를 할 것 같은 경우 이게 사실 묵인하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는 당연히 펄펄 뛰면서 너 왜 거짓말하고 소설 쓰냐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상처를 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짜 피해를 준 사람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대안은 치료실에서 그 아버지에게 그 편지를 쓰게 하고 그 편지를 읽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마리아가 쓴 그 자기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당신은 이미 나에게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느 날 밤 당신의 정자를 엄마 몸속에 발사했던 이유 하나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나의 아버지가 된 것뿐입니다. 난 당신이 믿고
또 당신을 측은하게 봅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자기 어린 딸을 범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전 당신에게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어렸기 때문에 대들려고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것이 사랑한다는 표현인 줄 알았어요. 어린 소녀가 더 감칠맛이 난다 이거였나요? 소녀의 조그마한 젖가슴이 당신 물건을 발기시켰다는 건가요? 이 악당 같으니라고. 당신 얼굴에 내가 침을 뱉었어야만 해요. 당신과 싸울 용기가 없었던 나 자신을 증오해요. 아버지로서 가진 힘을 어쩌자고 딸을 강간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어쩌자고 감히 나를 해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5살이 되던 어느 날 밤 처음으로 내 방에 들어와서 그때는 모든 아버지들이 당신같이 딸을 사랑하는 줄 알고 아파도 참았어요. 난 당신을 무조건 신뢰했어요. 하지만 어린 딸의 성기를 빨면서 어때? 좋아? 좋지? 라고 한 당신을 그 짓이 아동 추행자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나는 매일 밤 어떻게 당신을 죽일 수 있을까? 이를 갈았다고. 당신이 이걸 알아주었으면 해요. 당신에게 더럽혀져서 순결한 마리아를 동경하는 딸. 파도TV 시청자 여러분, 이 사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최초의 보호자인데 어떻게 보면 평생 남자에 대한 어떤 모델링이 될 만한 아버지에게 이런 일을 당한 아이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 아이는 아마 오랫동안 저를 만나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한 치유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리아에게 정말 다시 깨끗한 몸이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마리아를 동경하는 우리 이 내담자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